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과학사 시간입니다. 자, 이제 현대화학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새로운 화학의 등장과 신약 개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로운 화학인데요. 자, 어떤 새로운 화학이냐? 여러분 혹시 그 어떤 천연 물질이라든가 합성 물질이라든가 예를 들어 비타민 같은 거 있죠. 비타민이 천연 비타민이 있고 합성 비타민이 있다. 과일에서 추출한 천연 비타민과 아니면 어떤 물질에서 합성한 인공적으로 합성한 합성 비타민이 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세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천연 비타민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 천연 자연에서 나온 것이니까 정말 몸에 좋은 거고 인공적으로 합성한 거는 너무 뭔가 합성 물질, 화학 물질은 굉장히 독한 물질이야. 몸에 굉장히 안 좋을 거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요. 특히 화학 물질이다. 그럼 뭔가 독성 물질? 뭐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지게 되죠. 자,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한번 우리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진 이런 생각을요, 우리가 생기론이라고 합니다. 생기론. 자, 생기론이라고 하는 거는 생명체에는 무언가 특별한 힘이 깃들어 있고, 이 생명을 매개해야만 뭔가 만들 수 있는 특별한 물질이 따로 존재한다. 이런 거죠. 이런 생각입니다. 옛날에는 근데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생명체 내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을 어떤 실험실이라든가 어떤 화학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가 없었거든요. 과거에 실제로 그랬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생명체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물론 생명체에 특별한 것이 있는 건 맞죠. 여러 가지 효소라든가 뭐 이런 특별한 것이 있는 건 맞는데 그런데 그 생명체 안에서 만들어지는 물질과 어떤 화학 실험실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전혀 다를 것이다. 이런 생각을 지금도 흔히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아예 그 몸속에서 만들어진 물질을 인공적으로 합성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생기론이라고 합니다. 그 생기론은 이렇게 물리적 사물들과 여러 가지 사물들과 이 생명체 안에 들어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지만은 어떻게 현재적 그 현대화학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연 물질이나 인공적으로 합성한 물질이나 똑같은 물질 그 물질의 구성 성분이 같다면은 똑같은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체도 곧 여러 가지 물질로 돼 있는데 이것들이 곧 화학 물질이고 여러 가지 그 원자나 분자들이 그 반응해서 만들어진 화학 물질이고 곧 그 우리를 구성하는 물질이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다. 그래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들도 이 여러 가지 그 물리적인 물질이나 화학적인 물질과 다르지 않다. 즉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도 물리의 화학 법칙을 따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 그 머릿속에는 뭔가 천연 물질은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 어, 이런 그 뿌리 깊은 좀 오해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생각을 어떻게 이 생기론에서 사람들이 벗어날 수 있게 되었는지 한번 그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독일의 화학자 벨러였는데요. 벨러가 이 요소라고 하는 물질을 처음으로 화학적으로 합성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요소라는 물질은 어디에 들어있는 물질이냐? 바로 오줌에 들어있는 물질이에요. 오줌. 원래 사람이 단백질을 가지고 이렇게 몸에서 분해해서 어떻게 에너지원을 쓰게 되면요. 여러분들 고기 먹고 고기에 많이 들은 단백질 먹고 에너지원을 쓰게 되면요. 독성이 있는 암모니아가 생성이 됩니다. 어. 근데 이제 우리가 물을 계속 마시고 오줌을 계속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암모니아가 어느 정도는 체내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체내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이 암모니아가 몸에 그 체내의 독성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암모니아의 독성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사람 몸에서는 이제 요소라고 하는 물질을 암모니아를 요소라는 물질로 몸에서 바꿔주게 됩니다. 그게 어디서 하냐면은 이제 바로 간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간이 해독작용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은 적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요소를 왜 합성을 했냐? 이 요소는요, 이 질소라고 하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질소 화학기로는 N이죠. 이 질소 성분이 농사를 짓는데 굉장히 아주 필수적인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료로 많이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농업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요걸 이제 합성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거를 그 무기물로부터 실험실에 있던 무기물로부터
유기물, 그러니까 생명을 구성하는 무기물은 이제 환경에도 많은 물질을 말하고요. 유기물은 생명체에서 만들어지는 물질 또는 생명을 구성하는 물질을 만드는데 이 생명에서 만들어지던 물질인 그리고 뭐 생명체 사람이나 동물 몸속에서 만들어지던 물질인 요소를 실험실에서 합성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요소가 성분이 어떠냐? 이 생명체 몸속, 그 생명체 그 동물의 간에서 만들어지는 요소랑 성분이 똑같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근대적인 유기화학이 요 벨러 요게 1828년이라고 하는데요. 요 벨러의 요 요소 합성에 의해서 생명체 몸속에서만 합성될 줄 알았던 물질이 실험실에서도 합성할 수 있네. 이런 생각이 가지게 된 거죠. 자, 그런 생각은 이제 점점 발전하면서 나중에 그 식초의 성분은 아세트산은 이제 아세트산균이라고 하는 세균만 합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요거를 이제 아세트산도 화학적으로 합성할 수 있게 됩니다. 벨러의 제저가 그런 화학 반응을 성공시켰다고 해요. 그러면서 아하, 이 생명체 내에서 만들어지는 물질도 우리가 실험실에서 합성할 수 있구나. 나중에는 이 암모니아까지 1900년대 들어서는 암모니아까지 합성을 하게 되면서 생명체에 필요한 물질 화학적으로 합성이 가능하네. 자, 그래서 이제 근대적인 원래는 유기화학이라고 하면은 이제 생명체 몸속에 어떤 물질인가 생명체는 좀 특이하기 때문에 생명체 몸속에 있는 물질은 뭐 화학적인 연구 대상이랑은 조금 거리가 멀었었는데 이제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또는 생명체 안에서 만들어지는 물질도 화학적인 법칙을 따른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그 화학 연구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또 하나의 새로운 화학이죠. 자, 그래서 이제 콜베라는 화학자는 그 생기론을 이제 아예 배격하기 시작했대요. 사실 이제 요 벨러는 아직 생기론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어요. 왜냐면 주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기론에 생각하고 있으니까 빠져 있으니까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제 콜베라는 사람부터 요 생기론을 배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유기물과 무기물 그러니까 생명을 구성하는 물질과 이 환경에 많은 물질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런 차이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생기론이 아니라 이 생명체는 뭔가 특별한 물질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도 물리 법칙, 화학 법칙을 따르는 그런 물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몸 안에 있는 물질들은 어떤 이 생명을 가지고 이런 어떤 독특한 행동을 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똑같이 물리 법칙과 화학 법칙을 따르는 그런 똑같은 물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연 비타민이나 합성 비타민이나 사실은 똑같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불순물 같은 게 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긴 한데 그런 불순물만 이제 제거하고 이렇게 잘 정제만 한다면은 합성 비타민이나 천연 비타민이나 이 똑같은 비타민 C, 비타민이라는 거죠. 자, 요게 현대화, 새로운 화학의 출발점이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명체 안에 있는 물질 여러 가지 그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고분자 화합물, 뭐 여러 가지 단백질이라든가 뭐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명체에 있던 물질을 모방해서 합성해서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은 심지어는 합성 생물학으로까지 발전을 해가 나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 DNA를 처음부터 인간이 새로 만들어 갖고 기존에 있던 DNA를 편집해서 DNA 물질을 새로 만들어 갖고 요거를 갖다가 인공 생명체를 합성. 물론 이제 완벽하진 않습니다. 기존에 있던 세포의 DNA를 뺀 다음에 인공적으로 합성한 DNA를 집어넣어서 얘가 그 전에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새로 합성한 그 생명과학자가 새로 합성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긴 한데요. 어쨌든 지금은 이런 생각이 가능한 것은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과 그 일반적인 화학 물질이 전혀 다르지 않다. 똑같은 물질이다. 같은 물리 화학 법칙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기초한 생각들입니다. 자, 이런 새로운 화학이 바뀌면서 정말 인류의 굉장히 커다란 발전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 가장 그 중심에 있는 게 뭐냐? 바로 새로운 신약 개발입니다. 신약 개발. 약입니다. 약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자, 원래 이제 전통적인 전통 의약품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전통 의약품은 여러분들 그 전통 의약품 하면 우리가 한약을 생각하면 돼요.
한약 어떻게 만들죠? 한약 뭐 아마 한약을 우리가 많이 먹진 않으니까 아마 젊은 학생들은 한약을 많이 먹진 않으니까 이 한약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한약은 이제 각가지 여러 가지 한약 재료들을 섞어요. 이 한약 재료들은 다 천연 재료들입니다. 뭐 녹용, 그 사슴뿌리라든가 뭐 각종 이제 식물에서 난 당귀 뭐 여러 가지 독특한 약용 성분을 가진 식물들을 이제 섞어 갖고 그걸 끓여요. 끓이면은 그 안에 있던 약 성분이 막 같이 우러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그래서 끓여 갖고 그 안에 있던 물질들을 추출해서 그거를 이제 마시는 거죠. 옛날에는 전통의약품은 그냥 자연 물질을 먹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약초를 그대로 먹는다든가 풀을 그대로 먹는다든가 아니면 약이 뭐 이게 어떤 고기를 먹으면은 뭐 몸에 좋다더라, 어떤 병에 좋다더라. 그래서 그 어떤 동물의 고기를 먹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천연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 아니면 또 무슨 광물 같은 거를 캐 갖고 그걸 먹는다든가 아니면 그걸 바른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연 상태의 물질을 그대로 이용했던 식물이나 동물 또는 광물 이런 것들을 자연 상태의 물질을 그대로 약으로 썼던 거죠. 자, 그런데 어때요? 전통의약품은 좀 이렇게 그렇게 그 약을 만들면은 좀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장점도 있겠죠. 뭐 장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단점이 있어요. 왜냐면은 어떤 식물의 어떤 특정 성분만 필요한데 이 식물을 그대로 먹게 되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성분까지 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혼합물들을 있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내가 원하는 그 약용 성분이 굉장히 많은 양이 필요한데 이 식물 자체를 다 먹으니까 그 약용 성분을 먹으려면 식물을 막 한 1톤을 먹어야 되는 거야. 그 1톤을 근데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필요한 효과가 날 만큼 충분한 양을 섭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문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농도가 너무 낮다. 농도가 너무 낮다. 전통의약품은 그렇죠. 아주 뭐 풀을 하나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삼을 한 뿌리를 통째로 먹어야 되는데 이 중에서 뭐 인삼의 주요 약용 성분이 사포닌 성분이 얼마 없더라 이거야. 그리고 내가 그 인삼에 있는 여러 가지 사포닌 말고 사포닌 말고 다른 성분까지 막 먹게 되니까 여러 가지 다른 내가 원하지 않는 작용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까지 뭐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전통의약품에서 이제 조금 발전된 게, 자, 내가 원하는 부분이 농도가 낮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하는 물질만 추출하는 거야, 추출해서 먹는 거야. 그런 이제 추출한 성물, 추출의약품이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추출의약품. 대표적인 여러분들 뭐 그러니까 뭐 농축 뭐 홍삼을 이제 그냥 그대로 인삼을 그대로 먹는 게 아니라 인삼에 있는 특정 성분만을 이제 추출해서 이렇게 특정 성분만 먹는 거죠. 그러면 인삼 한 뿌리 다 먹을 필요 없고 알약 하나 정도만 먹어도 이제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이 추출의약품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모르핀입니다. 모르핀은 이제 그 양귀비라고 하는 풀에서 얻을 수 있는 굉장히 마약 성분의 진통제인데요. 이게 원래 마약 성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먹으면 안 되지만은 이게 통증이 굉장히 심한 사람들한테는 이 통증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걸 어쩔 수 없이 이제 섭취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양귀비를 이제 그대로 섭취한다 그러면 이제 양귀비에 뭐 다른 성분까지 섭취하느라고 정작 모르핀 성분은 거의 이제 섭취를 못하고 양귀비의 다른 성분에 의해서 또 뭐 부작용 같은 것들이 많이 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귀비에 모르핀 성분만을 양귀비에 이제 그 진통 효과가 있는 성분인 모르핀 성분만을 추출해 갖고 이제 그거를 이제 환자의 의약품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추출의약품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그대로 천연 물질을 그대로 먹다가 거기 천연 물질에서 추출해서 특별한 물질을 먹다가 이제 3단계 발전한 게 이제 합성한 겁니다. 이거 합성이 또 가능한 게 새로운 화학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화학적으로 합성한 거랑 천연 물질이랑 전혀 다르지 않고 성분이 같다면 그 기능도 같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똑같은 물질이다 이런 생각이 이런 물리주의적인 생각이 퍼졌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 의해서 이게 가능한 거죠. 이런 과학적인 생각이 발전했기 때문에 새로운 화학이 생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최초의 합성의약품은 아스피린이에요. 원래 아스피린이 아니라 린이죠. 자, 아스피린은 원래 이 그 버드나무 껍질이 그 좀 진통 효과, 진통 소염 효과가 있어요.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게 옛날부터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그 이순신 장군 전기 보면은 이순신 장군이 이제 무과 시험 보다가 이렇게 말에서 떨어져갖고 다쳤는데 이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갖고 이렇게 동여매고 다시 시험을 봐서 이제 무과에 합격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버드나무 그냥 이제 버드나무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 버드나무에 소염 진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버드나무 껍질을 굳이 썼던 거예요. 다른 나무가 아니라. 자, 이 버드나무를 껍질가 이제 천연 그 약품이라고 한다면은 천연 의약품, 전통 의약품이라고 한다면 이제 버드나무 껍질에서 그 약용 성분만을 추출해 갖고 정말 이제 효과를 좋게 만드는 그런 의약품이 바로 살리실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버드나무에서 요 소염 진통 효과가 있는 살리실산을만을 딱 추출을 해 갖고 그걸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이 효과가 좋아졌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살리실산이 여러분들도 한번 살리실산을 한번 만져보면 좋겠는데 살리실산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여러분들 파스 느낌 있죠, 파스. 그 굉장히 이렇게 자극적인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소염 진통 효과가 아주 좋긴 한데 이 살리실산을 먹게 되면은 그 살리실산을 섭취하게 되면은 이게 그 위에 굉장히 자극적이고요. 이 속이 굉장히 아픕니다. 속이 굉장히 쓰라려요. 그래서 이게 많은 약을 먹을 수가 없어요. 속이 굉장히 쓰려려 갖고 살리실산은. 자, 그래서 이 독일의 그 바이엘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 살리실산을 갖다가 이 아세트산과 반응시켜 갖고 만들어진 게 아세트살리실산인데 그걸 이제 상품으로 개발한 게 상품명이 아스피린입니다. 아스피린은 살리실산의 소염 진통 효과가 그대로 있는데요. 거기다가 이 자극적인 살리실산의 자극적인 맛을 없애갖고 자극성을 없애갖고 이 굉장히 이제 그냥 여러 알 먹어도 이렇게 속이 이제 뭐 아프거나 이러지 않게 자극적이지 않게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살리실산의 부작용을 경감한 이제 아스피린이 있습니다. 아스피린은 여러분들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살리실산을 구해갖고 살리실산에다가 이제 아세트산하고 이제 반응시키면은 요 아스피린을 만들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이 그 공장에서 만든 그거보다는 품질이 떨어지겠죠. 예. 어쨌든 이렇게 천연 물질을 그대로 쓰다가 천연 물질 추출해 쓰다가 이제 거기서 부작용을 줄이거나 아니면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합성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합성이란 방향은 또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합성의약품 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공장에서 막 이렇게 어떻게 막 그 새롭게 처음부터 새롭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합성의약품은 많지 않고요. 보통은 이제 천연 물질을 이용해서 천연 물질을 개량하거나 그 부작용을 경감하도록 개량하거나 아니면은 구하기 힘든 천연 물질과 비슷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대부분인데요. 요 그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페니실린을 발견했어요. 이 페니실린은 항생제죠. 항생제는 좋은 점이 이 세균이 병을 많이 일으키잖아요. 세균을요 죽이는데 세균의 종류에 상관없이 죽입니다. 거기다가 세균은 죽이는데 사람한테는 별 해가 없어요. 크게 뭐 부작용이 좀 있긴 하지만 크게 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항생제는요, 이 소독약은 요게 피부에 바를 수 있는데 먹으면 안 돼요. 소독약은 먹으면 사람도 죽어. 세균도 죽지만 사람도 죽어. 그러니까 소독약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항생제는 세균만 죽고 사람에는 피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먹을 수가 있어요. 먹으면은 몸속에 있는 세균을 죽여서 병이 나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옛날에는 그 아주 그 작은 병에도 아주 그 심하지 않은 세균 감염에도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랬는데 지금은 항생제로 인해서 세균의 감염에 의한 병들은 거의 다 정복이 됐죠. 옛날에는 그래서 뭐 패스트 흑사병이라고 하잖아요. 흑사병에 의해서 뭐 유럽 인구가 뭐 엄청나게 많은 죽은 뭐 그런 이제 역사적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병들은 항생제를 투여하면은 쉽게 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세균성 질병 중에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거나 이런 거는 위험할 수 있는데 어쨌든 세균에 의한 병들은요 이 항생제로 거의 다 치료가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바이러스에 의한 병들이 이제 문제죠. 바이러스는 이렇게 항생제처럼 모든 바이러스를 다 죽이는 그런 바이러스였거든요. 그래서 항생제는 이제 좋은 게 내가 병에 걸렸다. 그럼 내가 무슨 세균에 감염된지 몰라. 어떤 세균인지 몰라. 그래도 일단 항생제를 먹으면 돼요. 이게 내가 세균에 감염돼서 걸린 병이다 이러면은.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이제 감기 같은 거 걸렸을 때 감기는 사실 바이러스에 의한 병이라서 항생제를 먹을 필요가 없는데 그 감기 걸려도 이제 병원에서 항생제를 많이 처방해 주거든요. 왜냐면 감기 걸리면 면역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져서 세균 감염도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일단 주는 거죠. 항생제를 먹으면 일단 모든 세균을 막아주니까요. 자, 그걸 이제 발견한 사람이 그래서 최초의 그 항생제라고 하는 페니실린을 발견한 사람이 이제 플레밍인데요. 자, 플레밍이 이제 요 그 푸른 곰팡이라고 하는 곰팡이에서 곰팡이가 만드는 천연 물질이에요. 페니실린 원래. 페니실린 원래 천연 물질인데 자, 근데 이게 곰팡이에서 추출하려니까 그 양이 너무 적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곰팡이를 이제 그대로 뭐 이렇게 몸에 접종하면은 뭐 다른 또 곰팡이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심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플레밍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 화학적 합성 방법하고 페니실린 화학적 합성 방법하고 정제 방법이 개발되면서 나중에 플레밍이 페니실린 발견한 이후보다 훨씬 뒤 몇십 년 뒤에 거의 2차 세계대전쯤 해서 요 페니실린이 상용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는 이제 항생제가 개발돼서 원래는 군인들이 전쟁으로 해서 이제 막 총에 맞아 죽는 사람보다 사실 병에 걸려 죽는 사람이 더 많았거든요. 왜냐면 군인들이 막 좀 지저분한 환경에서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런 페니실린 같은 게 발견되면서 그런 군대에서 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줄일 수 있던 거죠. 실제 질병 치료에 사용되고 있고 지금도 페니실린은 종종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페니실린보다 더 우수 뛰어난 성능의 항생제가 많이 개발되어 있지만요. 페니실린도 종종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 새로운 화학물질,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로운 의약품은 어떻게 발견되느냐? 일단 처음부터 막 공장에서 만드는 것보다는 어떤 이제 자연계에 있는 물질들이 어떤 기능이 있는가, 효능이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옛날 문헌을 찾아보게 되면 뭐 동의보감 같은 거에 보면 어떤 풀을 먹었더니 어떤 풀이 어떤 병에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동의보감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이 풀에 어떤 성분이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지? 뭐 그런 걸 연구하기도 하고요. 그런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문헌 같은 걸 연구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그 새로 발견된 여러 가지 동식물들에 있는 특이한 물질들을 좀 수집했다가 그것들이 이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좀 보관해 놨다가 나중에 좀 테스트를 해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물질을 일단 수집을 해야 됩니다. 어떤 물질인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동물이나 식물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돼야 되고 여러 가지 동물과 식물들이 많이 보존이 돼야 돼요. 사실은 동물과 식물이 지금 멸종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런 의약품 같은 원천 물질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있는 동식물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자, 그러다가 이게 어떤 효과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이제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 샘플이랑 이 후보 물질이랑 일단 섞어 보는 거야.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거가 되는지 기능을 잃는지 그런 걸 이제 보기도 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신약 개발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후보 물질을 선정하고요. 후보 물질 선정하기 전에 동물 실험을 합니다. 전임상 실험, 동물 실험. 동물 실험을 해서 동물이 좀 동물한테도 효과가 있었다. 동물 체내에서 효과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에게 실험하는데 이 사람에게 실험하는 걸 임상 시험이라고 합니다. 자, 임상 시험을 하게 되는데요. 요새 여러분들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임상이 1상이다, 2상이다, 3상이다 이런 얘기 좀 뉴스 같은데 들어본 적 있어요? 요 의약품뿐만 아니라 그 예방 주사 백신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요게 임상을 원래 동물 실험부터 하고요. 동물 실험 이후에 이제 임상 1단계 그래서 몇 명 한 10여 명만 이제 그 지원한 사람들만 이제 10여 명만 이제 그 투여를 해봐요. 10여 명을 투여해 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효과가 좀 나타나고 그 부작용도 좀 적다. 그러면 2단계로 해서 사람을 더 늘립니다. 사람을 더 늘려. 이번에 이제 실제 지원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 환자한테 써봅니다. 임상 2단계부터는 실제 환자에 대해서 물론 이제 이 사람들도 지원을 해야 되죠.
자 그러다가 여기서도 크게 부작용이 없고 효능이 확인됐다. 그러면 임상 3단계. 여기서는 이제 수만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는 이유는요. 혹시나 모를 처음부터 이제 대규모로 사용했을 때 이게 어떤 그 커다란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은 사람부터 이제 점점 이렇게 높여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이 몸무게라든가 체질이든가 워낙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한테 적정한 양이라는 게 있어요. 이 증상이나 사람마다. 이 적정한 양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내는 데 있어서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임상 단계에서 이제 임상 3단계만 하면 한 5만 명, 6만 명 이렇게 그 임상 시험을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약회사가 신약을 개발하는데 이런 앞에 그 물질을 확보하거나 효능 확인하거나 이런 또 대량 생산하는 거 이런 것도 돈이 많이 들겠지만 제일 돈 많이 드는 건 이게 사람 그 임상 시험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왜냐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참여를 시켜야 되고 뭐 그거 이제 참여한 사람들한테는 적정한 보수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임상 3단계까지 그 되면은 신약 등록하고 실제로 이제 그 약물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백신 그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도 지금 임상 3단계까지 온 애들이 많아요. 원래는 동물 실험 먼저 하고 그 사람 임상 실험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는 지금 워낙 급하다 보니까 동물 실험을 건너뛰고 동물 실험이랑 사람 인간 임상 실험이랑 같이 시작한 것들도 꽤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모더나라고 하는 회사의 백신이 3월부터 그 지난 3월부터 그 임상 시험을 시작했는데 워낙 급하다 보니까 동물 실험 뛰어넘고 그냥 사람 임상 실험하고 동물 실험하고 같이 했어요. 지금 임상 3단계에 왔습니다. 그 미국의 모더나라는 회사랑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라는 회사 하고 이제 영국의 그 제너 연구소랑 아스트라제네카랑 이제 공동으로 연구하는 백신이 지금 임상 3단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요거를 이제 하면은 임상 3단계가 끝나면 이제 곧 우리도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내년쯤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원래는 모더나에서 개발하는 백신이 내년 가을쯤에나 될 거라 그러는데 또 앞으로 근데 좀 서두를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또 막 코로나가 막 퍼져나오고 있으니까 좀 서두를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서두르면은 좀 더 빨리 되지 않을까. 제가 최근 뉴스로는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뭐 올해 연말에 뭐그 부터 시작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개발 과정을 통해서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오늘 이제 중점적인 내용은 새로운 화학 즉 생기론을 벗어나자. 생기론을 벗어나자. 그 합성이라고 해서 모든 합성이라고 무조건 나쁘고 천연이라고 무조건 좋고 합성이라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다. 합성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 화학물질이라고 해서 독이 아니다. 화학물질이라고 해서 어차피 우리 사람을 이루는 물질, 몸을 이루는 물질도 모두 화학물질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우연한 발견하고 무작위적인 검사하고 천연물이라 그대로 쓴다든가 아니면 천연물로부터 추출한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합성을 하는 거고요. 자, 근데 이 합성을 하는데도 요새는 합리적인 신약 설계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후보 물질을 갖다가 여러 개를 확보해 놓고 그걸 보는 거죠. 또 심지어는 요새는 인공지능 AI를 쓰기도 해요. 왜냐면 일단 어떤 물질이 있고 있는 걸 한 사람이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AI는 그 어떤 물질인지 다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AI를 이용해서 이런 신약을 만드는 게 더 빠르고 더 좋은 약품이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새는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특히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 약물이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이거를 예측을 한 다음에 그래서 컴퓨터로 예측을 해서 더 정확하고 더 빠르고 더 효능 좋은 그런 약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가요? 이 화학이란 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너무 이제 천연물과 합성 물질 이렇게 너무 구분하지 마시고 물론 저도 아직 그 옛날 생각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해서 그런지 천연 물질이 왠지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아직까지. 왜냐면 또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이 그 물질 자체는 똑같은데 이 합성할 때 생기는 약간의 이제 부산물 그런 것들이 조금 그 남아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는 합성 물질이나 천연 물질이나 똑같고 우리가
그래서 이 새로운 화학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신약을 합성한 물질들을 이용해서 신약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 거죠. 일례로 옛날에는 그 인슐린이라고 하는 걸 천연 약품밖에 못 만들었어요. 인슐린은 이제 당뇨병 환자한테 필요한 약품인데 옛날에는 천연 약품, 천연으로 소나 돼지에서 이렇게 추출할 수밖에 없었는데 양이 적고 가격이 매우 비쌀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이 대장균 유전자 조작하는 대장균을 이용해서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슐린 가격이 싸지고 당뇨병 환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의약품 처방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이런 화학의 발전, 현대 화학의 발전으로 우리가 어떤 이런 굉장히 혜택을 얻고 있다는 거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신소재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